주변의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들은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오히려 지나치게 양보하여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중에 가벼운 농담을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그 친구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조차 마치 자신을 위협하는 큰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은 불씨가 온 집을 태우는 상황처럼 그들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지만 그 방어가 너무 과격하여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에 가던 중 친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라고 화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그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내며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그 방법이 서툴러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던 사람이 작은 자극에 의해 쉽게 감정이 휘둘리며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이 갑자기 열려서 증기가 확 튀어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들은 본인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그 계획을 무시하거나 엉뚱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회의나 중요한 결정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통제권을 잃는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격한 반응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만 활용해도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진정해라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진정해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상대방이 더 화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진정해 라는 말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순간 상대방은 더욱 반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 중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친구가 화를 내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때 여러분이 진정해라 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과장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더 화를 내며 대화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진정해 라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차분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정해라 같은 말은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그들은 차분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계 이황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타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차분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결국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끼면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화가 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떠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감정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자리를 떠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또는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급하게 상황을 회피하거나 끝내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 화가 난 것 같아. 잠시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만나 이야기해보자. 라는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면서도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감정을 인정하고 시간을 갖자는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말없이 떠나는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가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 울려 퍼져 직원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라는 그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사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팀장인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장과 마주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박 팀장의 한마디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뒤에 팀장과 따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에서 사장은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오랜 가정 문제와 개인적인 갈등이 겹쳐져 그날 폭발한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직원에게 화를 낸 것은 그 모든 고통이 쌓여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박 팀장이 던진 결정적인 질문,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는 단순한 질문 이상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질문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진짜 원인을 탐색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을 현재 상황에 투사하게 되는데 이를 전이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박 팀장이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는 사장이 현재 화를 내는 이유가 이 상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난 걸까? 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들이 느끼던 감정의 불길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게 되며 오히려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박 팀장의 질문은 상대방의 격렬한 감정을 순식간에 환기시키고 그들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율곡 이인은 감정이 하거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감정을 잠재우는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강조할 점은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공감만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불편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방의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경계 설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은 건전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난 상대방과 대면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은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이해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 와 같은 접근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어 동료가 화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 라고만 말한다면 동료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동료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율곡 2인은 진정한 지혜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문제 해결 의지도 커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화내는 사람 앞에서 물러서거나 단순히 져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진정한 만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되고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래서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입니다. 어차피 고독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적에 부모 역할과 자식 역할을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씻을 때 거울을 보거나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할 텐데 이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긍정적인 기분이 저녁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웃음도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세를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젊음이 꽃피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누르고 살아왔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며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부와 나눔은 반드시 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억누르지 않으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80세의 벽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60세가 넘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침, 암, 폐렴 등 여러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내 차례도 다가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60세가 되어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세가 가까워지면 발에 힘이 없어지고 물컵을 드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서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뒤에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50대라면 정말 큰 행운입니다. 60대 분들이시라면 더욱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운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져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60대가 되어 운동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 시각, 청각 등 우리의 감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러한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 회복력이 많이 느려진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가 있어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훨씬 든든한 존재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겠지만 그 걱정은 때로는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재혼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재혼을 축하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변의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들은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오히려 지나치게 양보하여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중에 가벼운 농담을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그 친구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조차 마치 자신을 위협하는 큰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은 불씨가 온 집을 태우는 상황처럼 그들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지만 그 방어가 너무 과격하여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에 가던 중 친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라고 화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그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내며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그 방법이 서툴러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던 사람이 작은 자극에 의해 쉽게 감정이 휘둘리며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이 갑자기 열려서 증기가 확 튀어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들은 본인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그 계획을 무시하거나 엉뚱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회의나 중요한 결정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통제권을 잃는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격한 반응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그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만 활용해도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진정해라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진정해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상대방이 더 화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진정해 라는 말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순간 상대방은 더욱 반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 중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친구가 화를 내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때 여러분이 진정해라 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과장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더 화를 내며 대화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진정해 라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차분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정해라 같은 말은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그들은 차분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계 이황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타인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차분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결국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는 한마디를 던졌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끼면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화가 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떠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감정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자리를 떠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또는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급하게 상황을 회피하거나 끝내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 화가 난 것 같아. 잠시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만나 이야기해보자. 라는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면서도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감정을 인정하고 시간을 갖자는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말없이 떠나는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가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 울려 퍼져 직원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라는 그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사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팀장인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장과 마주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박 팀장의 한마디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뒤에 팀장과 따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에서 사장은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오랜 가정 문제와 개인적인 갈등이 겹쳐져 그날 폭발한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직원에게 화를 낸 것은 그 모든 고통이 쌓여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박 팀장이 던진 결정적인 질문,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는 단순한 질문 이상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질문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진짜 원인을 탐색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을 현재 상황에 투사하게 되는데 이를 전이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박 팀장이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는 사장이 현재 화를 내는 이유가 이 상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난 걸까? 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들이 느끼던 감정의 불길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게 되며 오히려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박 팀장의 질문은 상대방의 격렬한 감정을 순식간에 환기시키고 그들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율곡 이인은 감정이 하거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감정을 잠재우는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강조할 점은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공감만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불편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방의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경계 설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은 건전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난 상대방과 대면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은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이해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 와 같은 접근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어 동료가 화를 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 라고만 말한다면 동료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동료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진정한 지혜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문제 해결 의지도 커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화내는 사람 앞에서 물러서거나 단순히 져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진정한 만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되고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래서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입니다. 어차피 고독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적에 부모 역할과 자식 역할을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사랑한다 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씻을 때 거울을 보거나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할 텐데 이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긍정적인 기분이 저녁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웃음도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세를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젊음이 꽃피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누르고 살아왔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며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부와 나눔은 반드시 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억누르지 않으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80세의 벽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60세가 넘으면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침, 암, 폐렴 등 여러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내 차례도 다가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60세가 되어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세가 가까워지면 발에 힘이 없어지고 물컵을 드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서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뒤에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50대라면 정말 큰 행운입니다. 60대 분들이시라면 더욱 좋습니다. 노후 준비는 운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는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져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60대가 되어 운동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 시각,
청각 등 우리의 감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러한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 회복력이 많이 느려진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가 있어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훨씬 든든한 존재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겠지만 그 걱정은 때로는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재혼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재혼을 축하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